네, 21세기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우려됩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야,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지금 뭐 그러신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가끔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뭐 비행기 타시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그런데 뭐 비행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보다도요. 사실 그런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주선 파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우주선 파편에 맞지 않을까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 21세기 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발생한 스페이스 X의 그 우주선 폭발 사고, 스페이스 X가 이제 제 7차 시도에서 우주선을 쏘아버렸죠. 그 우주선의 이름이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이었는데 공중에서 중간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무인 우주선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 우주선이 어마어마한 그게 우주선이 폭발했을 때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우주선 파편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올 초에 발생한 그 스페이스 X 우주선 폭발 사고 때문에 여객기 여러 대가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종의 폭로성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월 16일이죠. 이 텍사스주 남부에 있는 보카치카 해변에서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만은 우주선이 그때 이제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이후에 작성된 그 문서를 입수해 본 결과 사고 당시 폭발로 발생한 그 불타는 우주선의 파편들이 약 50분 동안 그 카리브해 일대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카리브해 일대에서 그러니까 카리브해니까 저 남미 중남미 쪽에 있는 바닷가죠. 그 상공에서 50분 동안 우주선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수만 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50분 정도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비행기가 한 대라도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높습니다. 거의 높습니다. 그 엄청난 위험이 그때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별일 없었지만 그 별일이 없었던 그 과정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일대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세 대. 우주선 파편 조각이 특정 지역에서 이처럼 비처럼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한 지상의 그 관자사들이 여기에 그 지역을 막 지날 예정으로 있는 그 비행기의 조종사들과 긴박하게 통신을 하면서 대처를 해서 다행히 별일이 없었던 거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신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항공 루트, 그 경로에 잠시 후에 통과할 예정인 그 지역에 지금 우주선 파편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빙빙 돌 것이냐, 뭐 돌아갈 것이냐 등등등. 하지만 이제 만일 항공기가 이제 파편에 맞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세 대의 비행기 중에서 두 대는 대형 여객기였고 한 대는 이제 비즈니스 제트, 상업용 여객기였습니다. 그 두 대의 대형 여객기에는 뭐예요? 막 100명, 200명, 뭐 200명 이상씩 타 있잖아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자사들이요. 그 항공기가 파편을 피해서 여하튼 운항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이 순간에 그 지역의 관자사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다 끝났지만 그 과정에 그 관자사들이 너무 긴박하게 긴장을 하고 막 그야말로 진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들이 그러니까 피로도가 급증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 5시간, 6시간 근무할 때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머지 2시간 이상 남은 시간을 그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급격한 고도의 스트레스를 이 관제사들이 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 관제사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올라가면
항공 안전 위험 가능성이 발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교대해줘야 돼요. 근데 교대해줄 사람이 뭐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교대해줄 사람이 올 때까지 더 근무하는 거죠. 1시간이라도.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항공사인 그 젯블루, 뭐 유명한 저가 항공사 젯블루의 한 여객기는 푸에르토리코 샌후안으로 향하던 중에 이 항공 관제 당국으로부터 교신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객기가 지금 곧 위험 구역을 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아니 나 여기 맨날 다니는 항공길인데 뭐 위험 구역이냐 했더니 그 길이 맞긴 맞는데 지금 그 지역에 당신이 지나시면 엄청난 우주 파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엄청난 우주 파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라고 긴박하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사는 그 파편 때문에 위험한 그 지역을 통과할지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 1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플랜 A 그 지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할지 아니면 바다 위 상공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선회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갈지 대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삥 돌아서 가야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A, B, C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그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할지 이거는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 그거는 일단 당연히 선택지로 올려놓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를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라고 합니다. 왜? 이 항공기가 연료가 이제 물론 여유분을 물론 가지고 타지만 여유분이 있긴 하지만 자칫 그 선회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우회해서 돌아가는 루트가 너무 길거나 하면 항공기 연료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공기 연료가 부족하면 뭐예요? 중간에 제대로 공항에 가기 전에 추락하잖아요. 항공기 연료 바닥나면. 그러니까 연료가 바닥나면 추락할 확률은 100%. 그런데 이 위험 지역을 통과하면 그래도 우주 파편에 안 맞을 확률도 조금 있고 또 살짝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직 비상 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첫 번째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사들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말해준 거죠. 자, 또 다른 여객기, 이베리아 항공 여객기도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제트기 한 대도 역시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선택지를 주어서 결국은 우회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종사가 선택한 방법은 똑같이 다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우회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우회도 그 조종사들이 내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비행기는 늘 가는 길로만 가게 되어 있죠.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른 비행기가 뭐 올 수도 있고, 뭐 거기가 좀 위험 지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상공일 수도 있고, 허가받지 않은 영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종사 마음대로 우회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때는 너무 긴박하니까 관제사와 조종사가 긴박하게 해서 나는 그럼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알아보겠다. 했더니 이제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어서 관제사가 또 긴급히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근 나라에 다 허가를 빨리 받고 그래서 결국은 우회해서 비행을 했다라는 정말 긴박한 얘기가 이렇게 뒤늦게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거니까 거의 1년 만에 뒤늦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자, FAA 연방항공청 기록에 따르면요. 이들 항공기는 연료 비상 사태를 미리 선언해 놓고 연료가 아직은 모자란 건 아니지만 우회해야 되니까 예상보다 이제 연료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일단 먼저 선언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연료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항에 좀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연료 비상 사태를 미리 선제적으로 선언해 놓고 먼 길을 돌아서 우회 비행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금지 구역을 할 수 없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비행 임시 허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네. 우주선 폭파. 그런데 뭐 우주선이 이제 공중 폭파됐다고 해서 그 스페이스 X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그럴 수만은 없어요. 왜? 앞으로는 계속 우주 산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할 텐데 이렇게 공중 폭파되니까 너 다음부터 하지 마라고 비즈니스 라이센스 리보크 시킬 수도 없고 참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여객기 2대와
비즈니스 제트기 한 대 이게 탄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450명쯤 된다고 합니다. 4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뻔한 그런 다급한 사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고 직후 연방항공청 FAA는 우주선 공중 폭발 시에 그 파편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라면서 이 전문가 패널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긴급 비상 대책 회의를 했던 것도 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참석했던 전문가 패널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로켓 사고가, 즉 우주선 사고가 앞으로 항공 안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항공조종사협회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같은 폭로성 기사를 내자 항공조종사협회가 성명을 어제 즉각 발표했습니다. 조종사, 관제사, 그리고 항공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이 우주선 발사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 라면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뭐 조종사 입장에서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거는 연료를 지금 여유분을 싣고 가는데 싣고 가는 그 여유분보다는 좀 더 많은 여유분의 연료를 싣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뭐 지금 운항하는 그 루트 그것도 있지만 그 위급할 시에 대체 운항 루트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대체 루트를 좀 준비해 놔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조종사 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조종사 협회는 한 가지 더 했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그 상황을 봐서 출발을 지연시키는 것을 그 항공사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항공사는 이 항공사가 뭐 1년에 올 한 해 동안 출발 지연이 몇 편, 캔슬이 몇 편, 딜레이가 몇 편, 뭐 출도착 정시 요율이 몇 %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늘 광고할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출발 도착 정시 뭐 세계 1등을 자랑하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게 세계 1등 출도착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행한 적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이 그런 얘기죠. 상황을 봐서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거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너무 보수적으로 항공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것도 대책 중에 하나로 올려놔라라고 조종사협회가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비행기 타면서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막 우주선 파편들이 떨어지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주선이 폭발했을 때는 정말 수천 수만 개의 파편이 쏟아지는 거니까 정말 위험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또 위험한 게 있죠. 하늘에는 정말 수많은 그 위성이 있습니다. 그 위성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멸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게 제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떨어지면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또 만에 하나 그것도 예측대로 안 됐을 경우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우리 인간이 하늘에 띄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우주 밑을 여행하는 비행기가 좀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좀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벼락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주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연관되는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8개월간의 국제우주장 정거장 그 임무를 마치고 바꿔 말하면 저 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잖아요.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잘 아시죠? 제가 작년에 상세하게 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한인 2세 조니 김이라는 우리 한인 2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임무를 마치고 지난 9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귀환했는데 그 나사의 한국계 우주인 조니 김 비행사 올해 41살인데요. 우주 생활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체력적으로 그 회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좀 쉬었다가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조니 김에게 나왔던 질문 그리고 그가 했던 답변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눈에 띄는 대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주 생활 중에 김치와 쌀밥 그리고 김 등 한국 음식이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지상에서 나사에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그 한국 음식을 보내줘서 우주에서 이걸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스토리죠. 존 킴은 최근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나사에서 보내준 땡스기빙 데이 선물에 뭐 칠면조, 터키 같은 훌륭한 음식들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았던 건 나를 위한 케어 패키지. 이건 오로지 케어 패키지 for 조니 김온입니다. 이거 완전히. 예. 조니 김만을 위한 케어 패키지가 왔는데 이걸 뜯어보는 순간 나는 정말 눈물이 울컥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족들이 나사 측에 보내서 이제 보내달라고 보낸 거 갖다 준 거죠. 이것 좀 우리 조니한테 보내주세요 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나사가 올려보낸 겁니다. 그거 뜯고 패키지를 박스를 열어보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김치, 쌀밥, 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 한국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내가 자라면서 먹었던 음식들이었는데 김치, 뭐 쌀밥 뭐 이런 것들 우주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먹던 맛을 우주에서 먹고 나니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 말은 그때의 기분을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 깊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판타지했다 뭐 그런 말도 해요.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이라는 것만 갖고는 저는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뭐 감동적이었던 그런 순간일 겁니다. 우주 꼭대기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가족들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데 딱 열어다보니까 밥하고 김치하고 김이 있으니 정말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쌀밥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조니 김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걸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 바꿔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감 능력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커졌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해력, 공감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럼 편하게만 살았으면 또 그런 거 없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니 김은 한국에서도 한국우주항공청 KASA라고 하거든요. 카사가 막 출범했다라는 얘기를 나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가 된다라면서 이는 나사가 주도해온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카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한국도 이제 우주 기술이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업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조니 김이 한국의 그 카사에 좀 가면 어떨까? 한국의 카사,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청장으로, 뭐 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한국에도 뭐 우수하신 분들 많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더 많은 그 경험과 이런 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그 항공우주청장으로 딱 가는 것도 멋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서는 그 우주를 뭐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를 갔다 오고 또 이 사람 조니 김은 뭐예요? 우주인이기도 하면서 과학자기도 하면서 의사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미국 그 특수전 그 병사였잖아요. 그러니 모든 경험을 다 갖고 있으니 거기다가 또 뭐 우주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 기술 개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에도 나는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언젠가 한국의 KASA 한국우주항공청의 청장으로 가는 게 저는 한번 그 영입 제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들은 정전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 겪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기가 끊어지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주말에 집에 있는데 전기 끊어지면 와이파이가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이제 4G로 하면 되긴 되지만 뭐 그런 부분들 또 샌프란시스코 주말 내내 비 많이 왔는데 으스스스 추운데 히터도 안 되고. 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전기 공급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PG&E는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지역에 대대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현재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주말 오후 시 전역에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서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성탄절 직전 주말 그 시내 주요 상점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또 뭐 발레 공연, 뮤지컬 공연 등 유명한 공연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성탄절 바로 직전 주말이니까 얼마나 그런 공연 보려고 예약 많이 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예약해서 기대하고 있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캔슬된 겁니다. 지하철 등 이 대중교통 뭐 이런 것도 다 멈춰버렸고요. 더 큰 거는 교차로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다 꺼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교차로에서 마치 스탑사인 가는 것처럼 한 대씩 한 대씩 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운전자가 타지 않는 그 무인 택시, 로봇 택시,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구글의 웨이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LA도 요즘 그렇습니다만은 그 구글의 무인 택시 웨이모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뭐 앱도 안 되고 막 그랬나 봐요. SNS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그 시내 여러 지역에서 신호등이 완전히 꺼진 가운데 그냥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 좀 간간히 있는 그런 교차로, 거기서 차들이 막 서로 사고 안 나려고 한 대씩 한 대씩 가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 차 한 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차가 뭐냐면 무인 택시 웨이모예요. 웨이모. 네. 본사에서 이게 그 지시가 안 가니까 그냥 바보처럼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그런 게 다수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뭐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만여 가구 정도는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지난 주말에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네.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화재의 원인은 또 뭐냐?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샌프란시스코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냐? affordability라는 단어입니다. affordability. 뭐죠? 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뭐 감당할 만한 정도가 되는 뭐 그런 거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affordability 즉 뭐 감당할 만한 생활비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지금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치솟는 생활비 부담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면서 지금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내년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야당인 민주당은 빌드업을 해야죠. 뭐 가만히 있다가 선거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선거 분위기를 위해서 공화당을 공격하는 이제 빌드업을 할 텐데 그 빌드업을 하는데 최전방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affordability.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승리를 노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것은 뭐 주택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비, 보육비, 식료품비, 또 공공요금 뭐 이런 필수 생활비 부담을 평범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뭐 감당할 만한 생활비라는 것이 생각하기 따라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몇만 불씩 버는데도 하고 나는 왜 맨날 이 돈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저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그저 뭐 5, 6천 불 벌어도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천차만별인데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반 평범한 서민들, 뭐 평범한 서민들의 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민들 하면 이제 공감되시죠? 이제 그 정도 평범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택비나 의료비나 보육비나 식료품비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야? 내 수입이 그만큼 왕창 벌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벌면 이걸 갖고 내가 주택비, 의료비, 식료품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물가? 뭐 그런 주택 비용? 뭐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단어를 갖고 공화당을 지금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바로 이 affordability라는 단어,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앞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표적인 게 맘단이에요.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단이. 선거가 있기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가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란 맘다니가 이 affordability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조그만 학구방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 사람이 게으르냐? 아니다. 저 사람도 9 to 6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만한 학구방에서 살고 맨날 물가 비싸갖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맞느냐?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집값이 됐든 집의 렌트비가 됐든 또는 무슨 식료품비가 됐든 의료비가 됐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여유 있게 사치스럽게는 아니어도 정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affordability를 내세워서 맘단위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하, this is it. 그래갖고 affordability를 지금 캐치프레이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처음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단위 당선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최저임금도 올려줘야 된다. 또 버스를 그냥 정부가 무상으로 돌리겠다. 또 교육도 공교육은 그냥 무상으로 하자. 이런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계획을 집중적으로 발표해서 당선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과거 민주당이 내세운 경제적 공정, 또 불평등 이런 문제들 이런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평등과 불평등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부익부 빈익빈 이거를 뭐 깨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죠. 그런 거 말고 다 깨버리고 굉장히 피부에 한 번에 와닿는 전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뭐 인종, 성별 상관없이 뭐 나이 세대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로 성공한 겁니다. affordability로. 자, 일단 이 단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뭐 생활비 뭐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인프라 뭐 이런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집값, 의료비, 뭐 식료품 다 들어갑니다. affordability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예습을 알아 놓으시면 아주 쉽게 뉴스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자, 미국이 독립한 해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1776년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외워지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모든 미국 군인에게 그 전사 배당금이라고 그러죠. 워리어 디비든을 보낸다 그랬죠. 전사 배당금, 군인 배당금 1776달러 보낸다 그랬습니다. 뭐 계급이 높건 낮건 간에 똑같이 1인당 1776달러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1776달러냐? 네, 미국의 독립한 해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액수로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 예산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결정됐겠죠. 자, 그래서 1776년이 독립한 해인데 그러면은 내년은 2026년이니까 빼보면은 딱 250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독립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 행사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년 아마 1년 내내 계속될 겁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조직 Freedom 250, Freedom 250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자, 기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기념 행사 시작은요. 오는 31일,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달 말,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새해 전야부터 기념 행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는 31일부터 내년 5일까지는요, 워싱턴 기념탑에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기념 조명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 31일부터 벌써 쏴요, 조명을.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대규모 기도 행사, 기독교의 기도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을 하나님 아래의 국가로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one nation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한 그런 기도 행사를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도 행사, 뭐 기독교인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이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은 헌법상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정치, 종교가 정치가 이제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헌법상 정부가 공식적인 종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중에 한 번 카톨릭인가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방 그 대법원에서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아주 정확하게 까다롭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기독교 종교 행사, 이 기도 행사가 추진된다라는 점에서 또 좀 약간의 논란이 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인들이 아닌 그 미국인들은 그럼 뭐야? 우리는 미국인 아니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번 또 하겠다고 하면 뭐 하시니까 일단 강행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늘 그렇듯 이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논란 속에 그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기의 날이 있습니다. 6월 14일. 그런데 이 6월 14일이 미국 국기의 날이라는 거는 뭐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백악관에서는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있냐고요? 무슨 유명한 콘서트가 열리거나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국 국기의 날인 6월 14일은 백악관 안에서 이종격투기 대회가 열립니다. UFC.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이자 격투기 협회, 이 UFC 협회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백악관 안에서 UFC 격투기 대회가 6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여름을 앞두고 이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2주간 대규모 박람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주는 이제 주정부 할 때 스테이트, 위대한 미국 주 박람회로 명명한 이 행사에는 50개 주가 모두 참여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넘어가면 가을에는 나흘간 전국 고등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 페이트리어트 게임즈가 열립니다. 페이트리어트 애국자들, 그다음에 게임즈는 이제 경기를 말하죠. 애국자들 대체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 각 주와 지역에서 남녀 선수를 한 명씩 선발하되 성전환 선수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단서가 들었습니다. 전국 각 주와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남자 여자 한 명씩, 이 지역에서 남자 여자 한 명씩 하는데 성전환 선수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에 남자 선수가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행사로 넘어갑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가칭 워싱턴 개선문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 지금 내셔널 몰도 있긴 있습니다만 높다란 멋대가리 없는 거 그냥 높다는 거 하나 있긴 있죠. 근데 그거 외에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워싱턴 개선문을 건설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조각상을 전시하는 영웅의 국립정원, 영웅들의 국립정원이라는 걸 만들 예정입니다. 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 영웅들의 국립정원을 개장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모두 다 공화당 소속 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 이런 계획을 쭉 밝혔고요. 이런 계획은 또 내년 되면 또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 있는데요. 그런 구상에 대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수출을 장려해서 AI 분야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지금 따돌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이 AI 그 기술이요. 사실
중국이 앞서냐 미국이 앞서냐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거는 뭐 없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야 이거 중국이 앞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국이 의외로 이 AI 인공지능 기술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뭐 중국을 제가 뭐 리스펙트하거나 우러러보자 그게 아니라 미국이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죠. 중국의 추격을 빨리 따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미국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맹국들의 기업들을 상대로 같이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했어요. 근데 거기 탁 삼성과 SK가 이제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할 사람 먼저 의견서를 보내라 했는데 삼성하고 SK가 아주 빠르게 벌써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에. 연방 관보를 보면 삼성전자와 SK는 미국 상무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참하겠다는 의견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게 연방 관보에 게재가 됐어요. 삼성전자는 그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미국이 그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이끌겠지만 한국 같은 오랜 믿을 수 있는 동맹과 우리 삼성 같은 신뢰받는 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옵나이다 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인데 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삼성, SK 당연히 같이 가야죠. 또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의 AI 수출에도 엄청난 확대가 기대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미국에서 모든 걸 할 때 뭐 부품도 필요하고 완성품도 필요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사람도 필요하고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부품과 인력이 미국으로 엄청 들어와서 한국에게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도 좀 이렇게 제휴받을 수 있고 기술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 뭐냐?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과 딴 걸 몰라요. 뭐 냉장고를 많이 팔고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런 최첨단 기술 또 미래지향적인 기술 AI 인공지능 기술 또 반도체 기술 이런 거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그만큼 중국 쪽 사업을 하는 데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삼성 니들 우리한테 와서 돈만 잔뜩 벌어가고 협조는 저쪽에다가 해. 삼성 냉장고 야, 안 사. 삼성 냉장고, 삼성 전화기 중국 들어오지 마. 이건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제재 또는 제한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일례도 있는데요. AI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컨소시엄은 이제 미국이 결정되어 놓은 미국이 이제 만들어 놓은 조건인데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 또 대외 투자에 어떻게 된다는 규정도 만들어놨고요. 또 상무부의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삼성전자가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팔지 마 그러면은 뭐 정말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공지능 사업을 협력해서 벌이는 그 순간 그 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견제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좋게 완화해서 표현해서 견제지만 이걸 또 좀 세게 한다면 뭐 제재, 제한, 압력, 압박 등등등등등 뭐 이런 걸 중국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뭐 삼성전자가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계산해봤겠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슬기로운 대응책은 요구되고 있다라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케빈 해시드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금리 갖고 전부 다 립 서비스가 난리가 났죠. 네, 해시드 위원장은 어제 그 보수 성향의 TV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연준이 느리다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 라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된 입장, 그 금리 인하에 관한 관련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린다면 결국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몇 번 있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민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케빈 해시드 위원장 어쩌면 내년에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도 모르죠. 현재로서는 뭐 가장 근접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조차도 그때 내가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나의 실수였다.
라고 말할 정도다라면서 굴스비 총재도 그때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금 그의 입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에 찬성하겠다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까지 빌려와 갖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고 누가 더 금리 인하에 세게 말하느냐 지금 경쟁적으로 좀 그러고 있죠. 이제 3명. 네. 해시드 위원장은 내년 5월에 취임할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3명 중에 지금 1명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뭐 4-5명 되는데 근접한 건 3명. 이 3명 중에 1명이 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몇 주 안에 차기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케빈 해시드 위원장이 뭐 가장 근접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큰 변수만 없다면. 지금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느냐, 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똑똑해야 되는데, 다른 건 안 보고, 너 금리 인하 어떻게 생각해? 네, 저 0.25%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까? 좋았어, 이쪽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신중해야 된다 생각. 이쪽으로 빠져봐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딱 눈치 보다. 저는 0.5% 내지는 그 이상 해야 된다. 그래? 일로 와봐. 뭐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앞다퉈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지명을 지금 몇 주 앞두고 후보자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얼굴 도장 찍기에 그 연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제네시스 BBQ 그룹의 그 치킨, BBQ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리뷰 전문 앱인 옐프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에서 이 치킨 부문에서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제네시스 BBQ가 3등 했어요, 3등. 옐프가 브랜드 평점, 또 재방문 고객들의 평가, 브랜드 검색량, 뭐 리뷰 숫자 등등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제네시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미국에 진출시킨 BBQ 치킨은 높은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호감도로 인정을 받아서 3등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서는 3등이고요. 중서부에서는 더 높아요. 중서부에서는 2등 했습니다. 2등. 또 남부에서도 2등을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덜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의 등수가 더 높네요. 네. BBQ 치킨은 최근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또 진출을 해서 미국 내 33개 주에 이 BBQ 치킨이 있군요. 총 매장 숫자는 250개 정도 됩니다. 완전히 미국의 치킨 시장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도약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BBQ 치킨. 저는 한국 가서도 사실 BBQ 치킨 잘 안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 옐프 거기 그걸 봤더니 BBQ 치킨의 그 대표적인 메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이 메뉴는 좋아하더라고요.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 올리브 치킨 그거는 바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미국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삭하면 기름 많이 튀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한데 담백해.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매콤함과 또 고소함을 동시에 살린 그 양념치킨과 다양한 소스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BBQ 치킨이 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그 유명한 무슨 윙 전문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 미리 미리 조리를 양념 같은 거 좀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거를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히링해서 익혀서 이제 주죠. 쿡만 해주는 겁니다. 미리 이제 양념은 돼 있는데. 그래서 미리 조리한 그런 치킨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형 체인점일수록. 그런데 이 BBQ 치킨은 생닭 갖고 이렇게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주문 즉시 양념 묻히고 조리를 막 해서 팍 튀겨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현지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 입맛에 그렇게 못 먹어보던 맛,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BBQ 치킨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지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난 나중에 치매에 걸리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하루에 20-30분씩 비디오 게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디오 게임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또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스 이스턴 대학 연구팀은 비디오 게임을 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복잡한 기술들을 연습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두뇌 게임과 이제 지금 말하는 비디오 게임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비디오로 게임을 하는데 무슨 뭐 화투 그런 거 말고요. 그다음에 뭐 카드 뭐 종류별로 맞추고 뭐 그런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무슨 뭐 전투 씬, 전투 장면이 있는 그런 비디오 게임, 뭐 또 뭐 권투 게임, 뭐 그다음에 옛날에 고대 전사들 싸우는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두뇌 게임 말고 좀 복잡한 그런 비디오 게임 이런 걸 하랍니다.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런 걸 하랍니다. 특히 액션 비디오 게임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답니다. 다른 또 연구에서는요, 액션 비디오 게임이 시각 정보의 그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과 뭘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능력도 강화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에 와서 홈워크 안 하고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많이 해야 3, 40분. 정말 많이 해야 뭐 1시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습 능력에도 그게 끝나고 다른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기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당한 시간에 비디오 게임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알려진 두뇌 훈련 연습 같은 거는 뭐 큰 도움이 사실은 안 된답니다. 도움은 되더라도 단순한 인지 능력,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 달라. 뭐 이런 그런 단순하고 정적인 능력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인지 능력 도움에는 사실 전통적인 그런 두뇌 훈련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디오 게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경고도 전문가들은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좋다고 해서 비디오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하는 건 뭐 뇌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그래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런 분들은 하루에 그냥 한 1, 20분 그리고 조금 지나면 30분 그다음 맥스 1시간이 안 넘는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40분, 한 3, 40분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뉴로 이미지라는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31명과 비디오 게임을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31명의 뇌를 비교해 보니까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런 소위 게이머들의 뇌가 정보 처리 문제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많이 돌아갔고 뇌 기능의 노화도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훨씬 더 늦춰져 있다. 노화가 많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비디오 게임을 그저 한 1, 20분씩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시도해 보는 것 어떨까 좀 추천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도 비디오 게임 같이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